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저번 주에 대선과 FOMC여서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바로 CPI 데이터죠. 그리고 대선과 FOMC 영향력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보니까 이번 주도 미리도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공화당과 같이 대선에서 압승을 했고요. 그리고 FOMC 금리 인하, 파월 연설이 있었고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실망, 이렇게 세 가지 관련된 저번 주 주요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트럼프가 정말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의 마음들이 생각보다 더 트럼프 쪽에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지쳤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트럼프가 사실상 압도적으로 거의 모든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경합주에서 승리했죠. 모든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뭐 압도적으로 이번에 대선 결과를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집중해야 될 지역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밀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대선을 끝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컨세션 스피치라고 하죠. 이제 패배 인정 연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대선 패배를 인정을 했고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이 캠페인을 이끈 싸움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자유, 기회, 존엄을 위한 싸움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고요. 해리스는 패배의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지지자들에게 계속 싸울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이제 연설에서 어둠이 짙어질 때만 별을 볼 수 있다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카말라 해리스는 미국의 약속의 빛이 결코 꺼지지 않을 것, 계속 싸워야 한다라고 했지만 뭐 결국 트럼프한테 졌죠. 무튼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대화를 나눠 승리를 축하를 했고요.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그러고 나서 여러 대통령들의 혹은 각국의 대통령들의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세계 지도자들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와 협력할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여전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 침공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를 전달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현재 많은 대통령이나 각국의 리더들 사이에서 우려 사항이 있지만 일단 트럼프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트럼프 혼자서는 사실 많은 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상하원이 사실 양쪽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버리면 사실 커다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물론 상원에서 사실 뭐 60명 이상 가져간 게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필리버스터라는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아주 뭐 문제가 생길 만한 법안이 나온다. 그러면 막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원과 하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게 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이 없으면 심지어 패스트 트랙이라는 수단도 있어가지고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이 없으면 사실 이제 트럼프의 득세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원은 이미 다수당이고요. 하원 같은 경우도 이미 두 석을 전보다 더 차지하게 되면서 그리고 213석에서 5석만 차지하게 되면 다수당인데 현재 9개 지역에서 리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사실상 공화당이 리드를 할 것으로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트럼프 수혜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각국의 리더들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사실상 트럼프 당선 이후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기도 했었죠. 자, FOMC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히 다른 건 없었습니다. 금리 25bp 인하를 하고 QT를 축소가 없다라고 밝히게 되게 되면서 예상대로 나왔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여기 관련해서 재밌는 인터뷰들이 좀 있었죠. 사실 기자들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질문을 할 줄이야 라고 생각을 좀 드는데 나올 줄은 알았어요. 기자가 이렇게까지 쓰레기 같은 질문들을 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할 줄은 몰랐는데 자, 일단 기자들 질문 중에서 특이점이 있었던 두 질문이 있었죠.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파월 당신에게 나갈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이런 거 물어보면은 당연히 파월이 빡치죠. 실질적으로 이런 파월이 빡친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어요. No! 조용히 해 임마. 이런 느낌으로 NO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안 나갈 거다, 버틸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당신의 업적을 폄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노 코멘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몇 가지 좀 더 그래도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혹시 파월 당신의 노선에 변화가 생겼냐요? 라는 질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립을 지킬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공화당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는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두 가지 목표,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 안정, 이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서 여전히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중요한 연설과 질의응답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좋답니다. 노동도 강하고 인플레이션도 잡혀가는 상황. 뭐 아직 승리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사실 거의 다 잡혀가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좋은 포지션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리스크를 굉장히 조절하기 좋은 포지션이고 너무 늦게도 빠르게도 움직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거고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 이루어내겠다라고 굉장히 커다랗게 다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관련해서 미국이 지고 있는 빚에 관련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지고 있는 빚 자체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데 근데 앞으로 이 속도로 계속 쌓이면 빚이 쌓이는 속도 자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돈을 푸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동시에 지금 당장 진 빚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됨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냉담했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뭐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직접적인 부양책이 없다라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계속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부양책을 발표를 함에 앞서서 일단은 지금 당장 소비를 살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직접적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부양책이 아니라 5년간 10조 위안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크죠.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지방정부 부채에 6조 위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지방정부 부채를 중앙정부 부채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소비자 지원 대책은 발표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번 발표에 의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소비 지출을 촉진할 더 광범위한 계획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사실 전인대에 참가한 인물들도 아마 추가적인 부양책이 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다만 얼리미티드 펀드의 밥 엘리엇 설립자는 이번 정책의 규모와 접근 방식을 비판하면서 연간 GDP의 0.08%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차이나 내비게이터 북 같은 경우는 이번 부양책이 실질적인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평가하면서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부양책이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식이 나오긴 할 거다. 자, 근데 이번 주 더 중요하죠. 이번 주는 트럼프 랠리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자기 마음속에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CPI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번 주 언제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네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게 되게 되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문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목요일 날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나오게 될 연설에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고 난 이후고 공식적인 FOMC 석상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프리한 토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사실 제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주요 주제로 뽑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주제 자체가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파월이 뭔가 입번 것을 잘못했다간 야 이거 미래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12월 금리 인상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려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두에 둘러야 될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일단 베이스 케이스로는 일단은 예상대로 경제가 흘러간다라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물론 항상 변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번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면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미래에 대한 경제 전망을 들으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움직임은 요동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전체에서 혹은 원유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트럼프 랠리, 야, 어마어마했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79,000달러를 뛰어넘게 만들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5% 이상 상승하게 만들었고, 테슬라는 31%가량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수혜를 못 받은 종목도 있죠. DJT는 생각보다 트럼프 랠리의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몇 번이고 언급드렸지만 트럼프 랠리 같은 경우는요. 핑계일 뿐이고 어느 정도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알맹이들이 있는 친구인 반면에 DJT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출과 EPS 양쪽 다 안 나오는 친구고 결국 트럼프가 당선될 거다라는 호재하에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랠리였는데 사실상 호재가 끝나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해 혹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 조금 고점을 찍지는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요, 물론 이렇게 트럼프 랠리라고 보면은 모든 게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말라 테마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홈디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복구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번 주에 어닝이 있긴 하지만, 사실 트럼프 당선 소식 이후로 주가가 순간적으로 420불대에서 405불대에서 380불대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카말라 해리스의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불리는 대마주 같은 경우는 지난 5일 동안 15%가량 떨어졌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혹은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8%가량 떨어지는 악조건을 겪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나게 움직였습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여기에다가 돈을 풀 것에 대한 우려,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순간적으로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4.25에서 4.45까지 4.46까지 지속되긴 했지만 일단 연준에서 어떻게든 다독이자 4.3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는 역시 CPI죠. CPI 관련된 내용들 다 디테일하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CPI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달 기준으로 0.2에 0.3, 1년 기준으로는 일단은 1년 기준으로는 죄송합니다. 1년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2.6에 아마 3.4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아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저번 달에 나왔던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조금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클리브랜드 연준의 예상치도 봐야죠. 지금 보여드리는 게 클리브랜드 연준 예상치인데요. 한 달 기준으로 CPI 0.18, 코어 CPI 0.27 예상하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 2.56에 3.34 예상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와 커다랗게 다르지 않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데 안에서 CPI와 코어 CPI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운송비 빼고 거의 다 맞췄죠. 운송비가 전체적으로 보험 관련된 비용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한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CPI, 코어 CPI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상치를 상회를 하기는 했지만 3개월, 6개월 평균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2%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마지막 마일이라고 부르는 저 마이너스 0.4%를 꺾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이 줄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 그런 다음에 안에서 곡물들 가격은 지속적으로 9월에 비해 10월에 떨어졌습니다. 음식 가격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호식품 같은 경우도 전달에 비해서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고기 가격이 전달에 비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10월 달에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고기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나머지 가격이 하락을 눌러주게 되면서 좀 조심스러운 균형이 맞춰지나 했는데요.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로서리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서 밖으로 나가서 장을 보는 가격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와봤는데 전달에 비해서 꽤 커다랗게 상승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ISM 서비스업 지수나 최근 나왔던 노동지표에서 서버들 혹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 자체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가격 자체는 상승하고 집음식은 상승하겠지만 외식 가격에 대해서는 중립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가솔린 가격. 저는 이게 제일 의외였는데 여러분들 원유 가격이 9월에서 10월로 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엄청 뛰었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사실 이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다라고 제가 예상하긴 했는데 소비자 가격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소비자 가격 조사를 하면서 와 이렇게 도매 가격과 소비자 가격 사이에 괴리율이 있나라고 느꼈는데 9월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3.106달러였던 반면
10월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3.036달러로 갤런당 굉장히 싼 가격, 예상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전달보다 낮은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히링오일 같은 경우도 사실 전달과 비슷한 수치에서 머물렀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계절성 때문에 좀 하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전기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에너지별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결국 가솔린과 난방유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에너지 서비스보다 높다 보니까 에너지 자체는 아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제조업 지수. 야, 이번에 제조업 지수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굿즈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겠죠. 사실 자동차 관련해서는 그 웬하임 인덱스 기준으로도, 카구루스 시장 기준으로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다. 전달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발표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근데 감안을 해도 우리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좀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전달에 비해서 48.3이었던 전달에 비해서 50이면은 안 바뀌었다는 소리의 가격이. 근데 54.8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그리고 10월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보고 산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뭐 금속 제품, 플라스틱 고무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섹터에서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코어 CPI와 굿즈 가격, 의류와 의료물품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차와 중고차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주거비 이번 달에도 사기업 기준으로는 떨어졌습니다. 물론 연준의 OER 조사 방식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거비는 이번 달도 중립에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ISM 서비스업 지수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수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덜 좋아지긴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용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 가격 지수자가 전달에 비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매력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ISM 서비스업 지표 자체는 전체적으로 악화가 됐다라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서비스 쪽에는 아마 상승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운송비, 의료 서비스비는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일단 그러고 나서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을 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0.2에 0.3, 2.4에 3.3이고요. 이런 가운데 안에서 유사남의 컨센서스는 전체적으로 예상치와 비슷한 부분인데 코어 CPI가 주거비가 조금 내려와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희망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하면 조금 코어 CPI에 대해서 주거비가 사실 전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부분 혹은 안정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코어 CPI 0.2에서 0.3 사이에서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CPI 내용들 모두 다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일단 그리고 나서 파월의 경제 전망 연설이 바로 그 다음날 있을 예정이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월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에 관련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을 트럼프가 멈추기 위해서 일단 우크라이나한테 협상해라. 너 그러지 않으면 우리 20년 동안 어차피 나토 가입도 못 시킬 텐데 그런 거 갖고 지금 흔들지 말고 이제 슬슬 전쟁 그만둬라라고 하면서 강력한 협박을 하게 됐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 트럼프와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같이 통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숨을 놨다. 좀 뭐랄까 걱정을 덜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긴 나는데 뭐 그 통화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 어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내용들이죠. 징동닷컴과 알리바바 중국의 현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미국은 월트 디즈니가 목요일날 어닝 발표가 있게 되게 되죠. 자, 이렇게 중요한 어닝들까지 모든 부분을 다뤄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다음 주에 출장을 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출장을 가게 될 예정이고 금요일날 아마 저녁쯤에는 아마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정확한 부분은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러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죠? 이제는 제가 광고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광고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가끔씩 이렇게 광고를 추가할 텐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먹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받은 광고고 여러분들이 한번 즐겁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여러 가지 디렉팅들을 달았습니다.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다. 유사남 채널을 통해서 미국 경제는 알고 있지만 한국 경제를 알지 못한다. 유사남이 번역해주는 파월 말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 하는 말들을 라이브로 직접 듣고 보고 뜯고 싶다. 한국의 스포츠를 같이 라이브로 듣고 보고 뜯으면서 치킨 하나 뜯고 싶다. 그럴 때는 어디서 보나요? 바로 여기서 봅니다.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그 채널 온디맨드 코리아. 모범 택시 나 혼자 산다 태어난 김에 음악 일주 전참실 광고와 같이 봐도 좋고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해도 좋고 참고로 후자를 해야 유사남에게 돈이 들어갑니다. 일단 머스크포드 마시사 씨도 좋아할 것 같다라는 그 채널 미국 라이브 방송은 유사남이고요. 한국 예능과 한국 라이브 한국 드라마 방송은 온디맨드 코리아 ODK입니다. 자자자 이렇게 간단하게 광고를 해봤고요. 일단 여러분들 뭐 항상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즐거운 라이브 오늘은 뭐 라이브는 아니었지만 동영상 촬영 열심히 했고요. 여러분들 위 리뷰와 CPI 리뷰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주요 소식들 정리를 했지만 또 이렇게 또 라이브에도 또 참여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유바.